그래서 2단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호르몬부터 나갈 겁니다. 호르몬과 항상성 이 남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어작용이 남았고. 근데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2단원의 호르몬과 항상성과 방어작용은 내용이 좀 많죠. 이론이 좀 많고,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응용도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섞여져 있어서 호르몬 항상성은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항상성 조절 과정, 이 조절 과정에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피드백, 음성 피드백에 의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체온 조절, 그리고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알고 접근해야 돼. 그냥 문제만 풀고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원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단원마다 나의 이해도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 각각의 파트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부족한 파트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자, 방어작용은 질병과 병원체, 이건 좀 비교적 좀 간단한, 그러니까 세포들의 병원체들의 종류와 특징들만 알면 좀 비교적 좀 수월한 그런 단원이고, 그 다음에 방어작용,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마지막으로 응용 파트인 응집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려운 파트는 여기 체온 조절, 색깔로 좀 칠할까? 체온 조절 과정,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과정이 좀 어렵고, 여기 방어작용이 있는 그 G 나와서 1차 변형, 2차 변형 구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응집반응에 대한 문제랑, 이런 문제가, 근데 이 중에서도 응집반응이 초반에 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3단원인데 3단원의 첫 번째 파트는 염색체와 세포 분열, 염색체와 세포 분열이 이 중에서 가장 킬러 파트죠. 그러니까 중간고사의 킬러 파트가 흥분의 이동이 있었다면 기말고사의 킬러 파트는 이 염색체와 세포 분열이고, 그 다음에 진화의 증거, 그리고 세 번째 생물의 분류 체계. 이거를 좀 빼놨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일반 생명과학에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건 이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유전자가 이제 이동하게 되고 진화에 이런 증가가 있어서 진화가 돼서 여러 종으로 분화돼서 지금의 분류체계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 교과서의 내용이. 근데 얘네들은 좀 암기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 특히 생물 분류는 되게 많아. 암기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생투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지금은 아마 이 진화의 증거하고 생물 분류가 통과에도 나올 거야. 통과 나오지 않아? 통과에서 나왔던 것 같은, 훑어 봤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생물의 분류 체계하고 진화의 증거, 뭐 해부학적 증거 기억 안 나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안 배운 거야? 한 거 같지? 있었어도 교과서 한 줄? 그 정도. 아, 그래? 저희는 시험 보면 안 들어갔었어. 범준아, 뭐 안 배웠어? 자세한 건 안 하고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어. 진화는 있었는데 진화의 증거? 아니면 그냥 진화의 정의만? 그럼 뭐 그렇게 많이 겹치진 않네. 생물 분류는 없었고, 이게 뭐 3개 분류, 5개 분류. 근데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 세포 분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 있는 게 좋은 거게 나쁜 거게, 너희들 입장에선. 좋죠? 왜냐면 얘를 좀 뺄 수 있잖아요. 세포 분열을 잘하면은 손해인데 이게 만만하면 쉬운데 괜찮은데, 이게 만만하지 않고 좀 어렵게 느낀 애들은 이런 게 있는 게 좋죠. 왜냐면 이 내용의 문제수가 좀 적어지니까. 안 그런가? 하지만 공부할 내용은 많긴 하죠.
이론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죠. 이것만 딱 집중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거 다 해줘야 되잖아.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거 알아서 할래?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문제 한 문제의 점수와 이 문제 한 문제의 점수는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세포 분열은 응용 파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실력을 좀 쌓고 있어야 돼서 얘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빠르게 나가면 그만큼 그 소단원에 대한 문제 푸는 양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정확히 풀기보다는 답만 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좀 많아지거든. 문제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작은 단위로 대신에 좀 정확하게 좀 공부하려고 좀 노력해줘.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얘를 나가는 게 좋겠죠? 이 단원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제 공부하게 호르몬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방화작용 나가고, 그 다음에 범위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좀 추가적으로 하면서 다시 문제는 내가 줄 거야, 범위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나갈 겁니다. 그럼 얘를 먼저 나가는 이유는 이거 먼저 나가고 계속 세포 분열 문제는 계속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긴 풀 건데 사설 문제보다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 위주로 많이 문제를 풀 겁니다.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 위주로.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보다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도 좀 최근 문제들은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최근 문제는 쉬운데 2년 전, 3년 전 거는 좀 어려워. 많이 어려워. 오히려 기출보다 어려운 문제도 꽤 있어. 실험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 이렇게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약간 실험적으로 문제 많이 내거든. 새로운 어떤 자료들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른 단원 나가면서도 짧게는 5문제, 길게는 10문제 정도 수업 때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숙제를 내줄 겁니다. 그리고 숙제는 꾸준하게 숙제를 나갈 거고, 누적으로 계속 세포 분열 풀면서 진도를 나갈 거라고. 그래서 세포 분열이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껌이다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게, 시험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점검한 직전 보강 때 좀 빨리 끝나게. 직전 보강 때 막 흔들리면 안 돼. 직전 보강 때 막 질질 막 못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그 여파가 시험 때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딱 봤을 때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감을 좀 잡으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 직전 보강 때.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 나눠줄래? 나는 좋니? 서태에다가 이제 필기하면서 이제 공부하면 돼. 첫 번째, 염색체 파트.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쉬고 나서 오랜만에 세포 분열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비유전 파트에 집중했었잖아. 한 달 이상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좀 까먹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수업을 해본 결과 급하면 취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애들 데리고 놓고 이제 수업을 했어도 처음부터 막 빠르게 한다고 애들이 잘하지는 않더라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처음에 천천히 이론적으로 접근해 주면서 난이도를 처음보다 서서 이제 올렸을 때 잘하는 심화반 애들은 정말 잘하는데 처음부터 막 어렵게 주면 나 안 해. 이런 애들이 좀 생기더라고. 아니면 그냥 막 찍거나 막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막 대충 찍어 대충 찍어서 문제 푸는 애들이 좀 있어서 천천히 하지만 난이도는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염색체 내용 진도 나갈 때도 살짝은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도 겸손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을 붙이면서 내용을 좀 연결시켜봐.
그래서 단단하게 내용을 연결하고 어차피 문제 풀고 있을 때 내가 내용 이론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론할 때만큼은 내가 알고 있어도 겸손하게 대답 잘 해주면서. 알겠지? 가만히 알고 있는 건데 왜 하고 있어? 짜증내지 마시고 대답 많이 해줘야 얘네들이 이거 알고 있구나 내가 체크하면서 수업할 수 있다고. 알겠죠? 첫 번째 유전자. 유전자의 정의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입니다. 자,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이기 때문에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게 모두 다 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정한 염기들의 서열만 유전자입니다. 얘가 유전자 1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2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염기들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특정 염기 서열에 대한 이 유전자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거지.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들 중에서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DNA에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럼 좀 더 큰 범위로 뭐가 있냐면 유전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한 개체의 모든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또는 유전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체 프로젝트, 유전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유전체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다고. 자, 그럼 유전자 풀은 뭐냐면 유전자 풀. 이건 좀 더 범위가 넓어져서 한 개체가 아니라 같은 종의 모든 유전자입니다. 같은 종의 모든 유전자. 자, 그럼 만약에 진화가 됐을 때 나와 다른 종이 있다고 쳤을 때 유전자가 변해야 될까요? 유전체가 변해야 될까요? 유전자 풀이 변해야 될까요? 다른 종으로 분류하려면 유전자 풀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변했어. 즉 지놈만 변했다고요. 유전체만 변했다고. 그거는 내가 다른 종이 아니라 돌연변이라고 부르죠.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묶어서 다른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진화의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들. 두 번째, 유전 물질의 구성 체계. 가장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제 내용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장 기본적인 체계구나라고 떠올렸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내용도 같이 떠올려야 돼.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니?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읽었을 때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떠오르게끔 내용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함정이 안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자, 인산을 구성하고 있는 건 POH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 원소를 이제 떠올리면 돼. 당을 구성하고 있는 건 CHO로 구성되어 있고 저 염기는 CH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끝나면 안 되지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 이 인산은 POH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산성을 띠고요. 자, 그리고 작용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인산 자체가 물에 녹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두 가지의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CHO인 이 당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인데 하나의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당류에 속합니다.
자, 단당류 중에서도 탄소가 5개 있는 5탄당입니다. 5탄당이다. 자, 단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있기 때문에 6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당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5탄당과 6탄당으로.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당류인 6탄당인 포도당은 에너지 원으로서의 단당류고, 그리고 이 5탄당은 핵산을 구성하는 구조물로서의 단당류인 거야. 에너지 원은 아니고. 알겠지? 자, 그리고 CHON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성 원소인데 어떤 물질도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니? 단백질. 그렇지. 근데 얘는 염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염기하고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같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구분해줘야 돼. 얘는 단백질은 아니야. 알겠지? 얘는 단백질은 아니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 게 염기야. 알겠죠?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있는 게 염기인데 염기도 마찬가지 CHON이구나. 좀 신기하죠? 단백질도 CHON인데 얘네들은 단백질과 구분하자. 단백질과 구분해야 함. 얘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인 걸 뭐라고 하냐면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이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고, 이 DNA의 이 D는 뭐의 약자? 구성하고 있는 단당류 중에서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는 핵산이 바로 DNA고,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는 건 RNA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DNA는 근데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하고 같이 묶여 있더라. 히스톤 단백질을 자, 묶어서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아이들한테 헷갈리게 유도하는 게 뭐냐면, 자, 이 DNA를 기준으로 해서 뉴클레오솜하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많이 물어봐. 그러면 DNA는 가운데 있고 얘보다 더 큰 건 뉴클레오솜, 얘보다 더 작은 건 뉴클레오타이드. 앞에 뉴클레가 좀 비슷하니까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얘는 큰 거, 얘는 작은 거. 알겠지? 그럼 이런 뉴클레오솜이 좀 많이 모인 건 간기 때 풀어져 있는 염색사고요. 그리고 이 염색사가 응축돼서 꼬인 건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히스톤 단백질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얘는 갑자기 딱 존재하는데, 이 RNA는 절대 히스톤 단백질하고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NA만 얘를 묶고 있는 거고, 묶여 있음으로 해서 이 히스톤 단백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묶여 있겠죠? 그러면 이 DNA 가닥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인데, 이거를 좀 확대하면, DNA 가닥이, 자, 얘를 확대한 그림은 이제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가닥이. 근데 내가 지금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한 가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중나선 구조인 DNA. 자, 근데 이 DNA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고, 자,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인산은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를 띄고 얘도 마이너스를 띱니다. 인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정기적으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서로 꼬일 수가 없어. 이 꼬일 수가 없는 걸 꼬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간중간 붙어있는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있음으로 해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될 수 있습니다. 염색체로 응축에 관여하고, 그래서 DNA의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준다.
자, 여기까지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좀 헷갈리게 하려고 또 이런 것들 물어봐. 자, 그럼 희소단백질에는 유전 정보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희소단백질은 단순하게 DNA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구조물이지 절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유전 정보는 어떤 형태로만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는 여러 가지 염기들의 서열로만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염기들로만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단백질 덩어리가 절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 당연해져야 돼.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여기까지가 구성체계고, 그래서 이런 구성체를 갖고 있는 염색체들 중에서 중요한 염색체. 첫 번째는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 자, 특징을 3가지씩 적어줄 거고 각각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상황들도 좀 적어줄 겁니다. 네. 이 중에서 상동 염체는 첫 번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관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필기 안 해도 돼요.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두 개의 염색체는 서로에 대한 상동 염색체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동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종원이하고 내가 만약에 친구면 종원이는 나의 친구고 나는 종원이의 친구인 거지. 근데 만약에 종원이가 사라지면 나는 친구가 없는 거지. 종원이가 있으면 서로 친구니까 친구가 2명이지만. 알겠지? 그런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염체는 얘는 얘에 대한 상동이 염색체인 거고 얘는 얘에 대한 상동인 거야. 알겠죠?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야. 상동 염색체 관계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상동 염색체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상동 염색체는 없는 거. 알겠죠? 같이 있을 때는 상동 2개. 그래서 이런 관계, 상동 관계는 어떻게 하면 형성되냐면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다. 자, 그럼 부모에게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라서 상동 관계가 형성이 됐고 모양과 크기도 같지만 부모한테 하나씩 받은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다르겠죠. 부모들이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일지라도 부모에게 하나씩 물려받은 이 상동 염색체는 유전적 구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 구성은 다르다. 자, 물론 일부는 같을 수 있어도 이 염색체 전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일부는 같을지 몰라도.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떨어져서 존재한다.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존재한다. 자, 그러면 예외가 있는데 떨어져 있지 않지만 상동 염색체도 있죠. 어떤 경우? 붙어 있는데 상동인 경우.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염색체? 그렇죠, 그렇지. 자, 떨어져 있지만 상동 염체인 게 예외. 바로 이가 염색체입니다. 감수 1분열 때 만들어지는 이 이가 염색체는 서로 붙어 있지만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인데도 상동 염체, 다른 염색체인데도 상동 염체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누구냐면 X와 Y 염색체입니다. 자, X하고 Y는 한 개는 엄마한테, Y는 아빠한테 받음으로써 각각 상동 관계 형성이 됐지만 모양과 크기는 다른 거죠. 유일하게 다른 상은 다 똑같지만, 자, 이거랑 비교해서 염색 분체는 자, 이 정의가 거의 비슷해서 좀 처음에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개념들이고,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응용적인 문제를 풀 때 이 상동 개념과 염색 분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내가 알려주는 거를 그냥 팁만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의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가 정의로 직접 그 내용들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자료 해석을 하면서 그럼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팁을 이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정의가. 하지만 상동 염색체는 관계가 상동 관계인 거고 염색 분체는 관계가 염색 분체 관계인 거잖아. 정의는 똑같지만 그 관계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상동 관계는 부모에게 하나씩 물려받아서 상동 관계가 형성되지만 염색 분체는 복제가 돼야만 합니다. 자,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쌍입니다. 그럼 복제가 안 된 거는 염색 분체가 아닌가요? 네. 알겠죠? 복제가 돼야지만 염색 분체인 거고, 따라서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은 당연히 같고 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그냥 복제가 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유전 정보도 동일하다. 자, 마지막으로 염색 분체 쌍은 반드시 부착되어 존재합니다. 부착되어 존재한다. 염색 분체에 대한 이 정의들은, 이 특징들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고 이 정의대로 100% 일치한다. 자,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체, 여기까지 하고 할까? 자, 아래 보면 대립 유전자 나오죠? 대립 유전자 쌍. 여기 쌍까지 적어줘야 돼.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대립 유전자 쌍에 대한 개념이야. 자, 대립 유전자 쌍은 반드시 상동 염색체에 존재해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같은 형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 그래서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대립 유전자 쌍입니다. 그게 상동 염체에서 같은 위치, 같은 형질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세포에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고 얘네들이 대립 유전자 쌍이야. 대립 유전자 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들은 어디 존재하냐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럼 이 라지에와 스몰에가 있는 이 세포의 헥사곤은 뭐야? EN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로 접근해야 돼. 라지에와 스몰에 있으니까 EN이지 이게 아니라 이 유전자가 상동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포는 상동 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EN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 라지 A가 있다 치고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에 스몰 A가 있다 치고 여기는 라지 B, 여기도 라지 B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이게 복제가 되면 이렇게 붙은 채로 복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복제가 됐습니다. 자, 복제된 것도 엄마한테 받은 1번이죠. 복제됐으니까. 얘도 복제돼서 이것도 아빠한테 받은 1번. 그럼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라지 A가 있고 여기에도 라지 B가 있어야지. 유전자 구성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스몰 A, 여기도 라지 B가 있어야지. 맞지? 자, 그럼 유전자 번호를 쓸게. 1번, 2번, 3번, 4번일 때 1번의 라지 A와 2번의 라지 A는 대립 유전자 쌍이다.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린 거지. 왜? 그렇죠. 1번과 2번 염색체는 상돈 염체가 아니니까. 자, 상돈 염체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1번의 라지 A와 3번의 스몰 A는 대립쌍이다. 그럼 맞는 말이지. 이해되지? 그렇게 이런 대립 유전자 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이 대립 유전자 쌍을 표현한 그 유전자를 바로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대립 유전자 쌍 중에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인 거지. 그치?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하는 건 상동성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라지 A랑 스몰 A, 즉 라지 A, 스몰 A가 이 A에 대한 유전자형인 거고, 자, B에 대한 유전자형은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라지 B, 라지 B인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A가 만나서 형질을 결정하고 라지 B하고 라지 B가 만나서 형질을 결정할 거라고요. 그지? 자, 이렇게 라지 A, 스몰 A처럼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유전자의 구성, 대립 유전자 구성을 뭐라 그래? 이게 다른 구성인걸? 이형 접합이라고 하죠. 이형 접합 또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이형 접합 또는 영어로는 헤테로, 그리고 한자로는 잡종이라고 합니다. 잡종.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혹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반려견?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귀여운 어떤 그 강아지들을 사잖아. 분양받아서 사오잖아. 그럴 때 믹스견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 그 믹스견이 바로 잡종의 뜻인 거죠. 어떤 순종과 어떤 순종을 교배시켜서 일부러 특징을 만든 거야. 일부러 컵에 들어가는 조그만 걸 일부러 만든다든가 컵푸드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잡종을 따온 말이야. 실제로 잡종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형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라지비, 라지비는 같은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호모, 한자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같은 말. 자, 그리고 얘는 X 염색체, 얘는 Y 염색체일 때 X 안에 여기에 라지 A, Y 염색체 안에 라지 B가 있을 때 이 라지 A 유전자와 라지 B는 대립 유전자 쌍이다. 맞다, 틀리다, 종원아? 왜? 상동 염색체인데? 상동인데? 상동 안에 들어있으면 대립 유전자 쌍 아닌가? 위치가 아닙니다. 같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쌍에 대한 그 정의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라지 A와 라지 B는 대립 유전자 쌍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X와 Y는 상동 염색체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아요. 자,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이 상동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상동 염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두 개를 종합하면 X와 Y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X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Y 안에 있는 유전자는 X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가 두 개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두 개 있겠지만 남자인 경우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하나씩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인 경우에는 XX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형질을 결정할 때 한 쌍으로 형질을 결정하지만 남자는 X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유전자로만 형질을 결정하겠죠. 그런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반성 유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X하고 Y가 대립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이거는 유전의 어떤 종류의 획을 가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X와 Y는 대립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 자, 넘어가서 핵상. 자, 핵상의 개념은 얘는 염색체의 구조라는 뜻도 있고, 염색체의 구조. 자, 근데 염색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핵상은 얘기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핵상의 정의가 염색체의 구조만 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핵상의 정의가 염체의 구조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염체가 있는 세포들만 핵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열기의 세포들만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핵상의 정의는 DNA의 상대적인 양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없다 하더라도 DNA 상대량이 2배인 건 N, 그리고 반띵인 건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핵상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의 구조만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핵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핵상은 이 염색체의 구조든 DNA 상대량이든 따질 때 어디에서 따지는 거냐면 세포에서만 따집니다. 세포에서. 앞에 세포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상이라고 하는 건 세포의 염색체의 구조야. 그리고 세포의 유전자의 상대적인 양이야. 그러니까 핵상은 세포의 핵상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의 핵상은 N, 이 세포의 핵상은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이 유전물질의 핵상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알겠죠? 자, 핵상의 그래서 핵상을 나타내는 그런 대상은 온리 세포다. 온리 세포를 대상으로만 핵상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세포를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핵상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정상적인 세포의 경우에 EN과 N이 있습니다. EN과 N. 자, 그럼 어떤 경우는 EN이라고 하냐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모두 쌍으로 존재할 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이렇게 다 쌍으로 존재할 때. 근데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양도 있잖아. 그러니까 G1기 때 복제가 쭉 되고 되지 않고 염색체가 아직 없을 때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G1기 때도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와 아빠한테 받은 염색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E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염체라고 안 하고 엄마, 아빠로 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엄마 거하고 아빠 게 모두 있으면 돼, 그냥. 이게 염체가 아니더라도. 알겠지? 하지만 N인 거는 세포 안에 유전 물질 또는 염색체가 엄마한테 받은 것 또는 아빠한테 받은 것만 있어야 돼. 즉 1번 염체가 엄마 것만, 2번 염체는 아빠 것만, 3번 염체도 엄마 것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존재한다면 얘는 핵상이 N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상의 특징은 핵상이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받은 건지 엄마한테 받은 것과 아빠한테 받은 걸 모두 갖고 있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받은 것만 있느냐의 그런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염치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체세포는 무조건 2N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 뭐 반수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뭐 고사리 같은 경우도 암 개체와 수 개체가 따로 있어. 근데 각각 N이야. 개체긴 한데 N이긴 하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운 어떤 범위 내에서 체세포는 다 2N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 예외적인 상황은 별로 없으니까 그 예외적인 거는 그냥 제외하자고. 그리고 생식세포의 핵상은 N입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종과 상관없이 체세포는 2N이고 생세포는 무조건 N이구나. 다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핵형은 정의가 명쾌합니다. 자, 정의가 염색체의 모양과 수입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수. 처음부터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염색체라고. 그러니까 핵형을 나타내는 대상은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핵형은 조금 넓은 범위까지도 다 핵형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핵형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종원이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염색체의 핵형과 나의 특정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핵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됐죠? 근데 이 염색체가 보통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종원이의 체세포의 핵상과 나의 체세포의 핵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포 안에 염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들어있는 걸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넓게 보면 그러면 종원이의 핵형과 나의 핵형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좀 넓게 봤을 때 내 몸속 안에 염체가 들어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대상이 염체이기 때문에 염체가 들어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핵형을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정의를 좀 깊게 들어가면 이 염색체의 모양은 길이와 두께를 뜻하고 길이와 두께. 자, 이 길이와 두께는 유전자의 량에 비례한다. 길이가 두껍거나 또는 길이가 긴 거는 유전자량이 많은 거고 길이가 짧은 건 유전자량이 적은 거구나. 그리고 숫자, 염체의 숫자를 세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들의 개수를 다 셀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고려한다면. 첫 번째, 상동 염색체는 염색체 개수를 2개로 카운팅하면 됩니다. 자, 왜냐면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어떻다? 다르다. 정보가 다른 걸 같은 염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알맹이가 더 중요하니까.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랑 비교해서 염색 분체 쌍은 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같은 거니까 그냥 한 개로 치면 되지. 완전 똑같은 거니까. 얘는 아무리 염색 분체가 2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 개로 카운팅하면 된다. 알겠죠?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염색체를 다 셀 수 있습니다. 염색체의 숫자를. 그래서 핵형의 특징은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핵형은 종마다 다르고 종특이성이 있고, 자, 같은 종일지라도 성별 특이성도 있습니다. 성별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핵형이 같으려면 종도 같고 성별도 같아야지만 같은 핵형이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여학생들은 핵형이 같겠죠. 남학생들도 핵형이 같겠죠.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은 핵형이 다르겠죠. 왜? 어떤 염색체? 성염체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핵형을 분석하는 거를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핵형 분석. 자, 이 분석하는 방법은 약간 원시적으로 좀 분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양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이 상염색체는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하고 성염색체는 마지막에 배열을 합니다. 마지막에 배열한다. 자, 그래서 이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거를 정리해 주면 됩니다.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거. 알 수 있는 건,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건 염체의 모양과 크기를 분석하고 숫자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량을 비교는 할 수 있겠죠. 염체의 길이를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긴 건 유전자량이 많은 거, 길이가 짧은 건 유전자량이 적은 거.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유전자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겠지. 그지? 그리고 성별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에 있는 성염체의 종류를 통해서 XX인지 XY인지 암놈인지 순놈인지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판정 가능. 자, 이거랑 비교해서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의 종류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그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 염색체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는 알 수 없죠. 유전자가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이게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는 알 수가 없다. 종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종류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생명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뭐 혈액병도 알 수가 없고 자, 그리고 혈액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인 거지. 왜냐면 생명, 혈액병, 혈액형은 전부 다 유전자형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전자가 이상에 있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도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돌연변이를 판정할 수 없다. 판정 불가. 자, 넘어가서 다음 장. 세포 분열 주기. 자, 세포 분열은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뉩니다. 다 끊었다. 자, 간기와 분열기로 나뉘고 이 간기와 분열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자, 분열기가 끝나면 또 간기, 그 다음에 분열기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서 이 간기는 분열기와 분열기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기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사이 간자.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서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을 이라고 해서 사이 간자 써서 간기. 근데 이 간기는 또 세 파트로 나뉘죠. 갭1, G1기, 그리고 S기, G2기로 이렇게 나뉩니다. 간기는 세 파트로 나뉘고, 자, 이 분열기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을 분열하는 핵분열기와, 그리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인 세포질을 분열하는 세포질 분열기로 나뉩니다. 자, 그럼 핵분열기는 또 네 개로 나뉘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고, 그리고 세포질 분열기로 이어져서 세포 분열이 끝난다. 자, 이 중에서 간기는 G1기, S기, G2기인데 자, 공통적인 특징. G1기와 S기와 G2기의 공통적인 특징. 자, 간기이기 때문에 염색사, 염색체. 염색사겠죠? 아직 분열하지 않았으니까 분열할 때 염체로 바뀌는 거니까
염색사로 존재하게 되고, 그럼 염색사로 존재할 때는 유전 물질들이 풀어져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풀어져 있으니까. 마치 실을 내가 이렇게 막 뭉쳐서 이렇게 두꺼운 로프를 만들면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실체로 다 풀어져 버리면 안정성이 낮죠. 그러면 서로 뭐 엉킬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 안정성이 낮은 거죠. 자, 그러니까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유실을 방지하려면 어디에다 가둬놔야 돼? 핵에다 가둬놔야 돼. 그래서 이때는 핵막과 인이 뚜렷합니다. 핵막과 인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핵 안에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검은색 부분을 바로 인이라 그래. 자, 그리고 세포 분열이 끝나면 세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다시 커지는 상태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계속 작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이걸 끊어서 잘랐어. 그럼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면 안 되니까 다시 애들이 커져야 되겠죠. 커지는 단계를 바로 세포질 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질의 생장이 일어난다. 공통적으로. 자, 세포질의 생장이 의미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의 수가 많아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되는 의미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간기는 세포 주기 중에 90% 이상을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은 간기였구나. 자, 이러한 간기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S기 때부터, S기 때는 DNA가 상대 2배로 복제가 됩니다. DNA에 2배, DNA가 2배로 복제가 되는 시기. 자, 그럼 DNA가 2배로 복제되는 이 시기, 복제되는 이 반응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동화작용. 동화 맞습니다. 동화 맞아요. 왜냐면 DNA를 2배로 복제하려면 DNA 기본 단위는 뭐를 막 붙여야 돼? DNA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들을 하나씩 블록처럼 붙여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뚝딱 복사기처럼 복제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닥이 있으면 푸른 다음에 한 가닥 쫙 복제하고 한 가닥 쫙 복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뉴클레오타이드 붙이면서. 알겠지? 그래서 자,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DNA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동화작용인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동화작용이니까 동화작용은 물질 대사고, 물질 대사니까 뭐가 필요해? 물질 대사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효소가 필요하죠. 물론 ATP도 필요하지만 효소가 필요하니까 효소는 미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원기 때 효소의 숫자를 미리 늘려놓습니다. DNA를 복제하기 위한 효소는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데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 나중에 진로선택 과목에서 하면 되고 이 효소들을 많이 이렇게 늘려놓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 근데 이 효소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 단백질.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쓰면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어디야? 리보솜. 그래서 지원기 때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의 숫자도 많이 늘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리보솜은 또 어디서 만들어져? 핵 안에 인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인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 때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S기로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S기 때 DNA 복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열기 이제 들어가서 전기를 미리 준비하는 게 G2기니까 전기를 먼저 해보자고. 전기에 대해서 뭐를 준비하는 게 G2기인지. 자, 전기 때는 이제 분열기 시작됐으니까 염색 4가 염색체로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염색 4가 염체로 응축되기 시작.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서서히 염체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염색 쌓인 형태의 전기는 있다 없다? 있겠죠. 왜냐면 얘가 갑자기 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전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염색 쌓인 형태에서의 전기는 있겠죠. 알겠죠? 무조건 전기라고 해서 염색체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염체가 그럼 만들어졌으니까 뭐는 이제 필요 없니? 구조가 안정적으로 높아졌으니까. 내가 열을 붙여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럼 뭐는 이제 필요 없니? 내가 가둬놨던 뭐가 필요 없니? 핵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핵막과 인이 소실됩니다. 핵막과 인은 오히려 걸리적거리죠. 이거를 분열하기 위해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게 해야지. 핵막과 인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같이. 이거라. 그래서 염색사로 존재할 때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염색사가 사라지고 염체가 만들어지면 핵막과 인은 사라지는구나. 알겠죠? 이건 생겨나고 얘는 사라지는 거고. 자, 그리고 양극의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와, 그러면 이 방추사를 만드는 소기관이 뭐냐면 이 중심체잖아요. 근데 이 중심체가 양극에 있으니까 중심체가 몇 개? 2개 있는 거잖아. 이 2개의 중심체를 G2기 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G2기 때는 중심체 2개를 완성한다. 2개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이 중심체 구조를 좀 간단하게 좀 써줄게. 자, 이 중심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체는 이렇게 가느다란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미세 소관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원통형 구조입니다. 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가느다란 어떤 관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 이 원통 한 개를 중심립이라고 합니다. 중심립. 그러면 이 원통 2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체는 중심립 2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G2기 때 중심체가 2개 있다는 얘기는 중심립은 몇 개? 4개 있는 거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서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들지 않으면 전기 때 방출을 형성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중기 때는 전기 때 형성된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됩니다.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 또는 적도면에 배열. 자, 그러면 중앙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염색체가 쫙쫙 펴져 있죠. 쫙쫙 펴져 있으니까 염색체의 길이를 관찰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얘는 긴 거, 얘는 짧은 거, 얘는 짧은 거. 왜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고 딱 펴져 있으니까. 그래서 관찰이 용이한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찰 용이. 자, 이 관찰 용이한 이 중기가 가장 주기 중에서 짧습니다.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짧다. 이렇게 이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후기 때는 이 가운데로 배열됐던 염색체가 방추사에 이끌려서 쫙 나누기 시작합니다. 양극의 방추사에 이끌려 나누기 시작. 자, 나누기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다 분열이 끝난 건 아닌 거.
말기 때 이제 더 이상 다 분열이 끝나서 핵 분열이 종료가 일어납니다. 핵 분열 종료. 자, 핵 분열이 끝났으니까 딸핵이 몇 개 만들어지니? 2개가 만들어지겠죠. 분열이 끝났다는 얘기는 핵이 2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딸핵 2개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딸핵이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유전물질이 어떻게 바뀐 거? 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염색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염색체가 염색사로 바뀝니다. 염색사로. 자, 이것도 서서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뀌면서 나눠지고 있는 거야. 핵막이 또 생기고 있는 거고. 자, 하지만 세포질 분열은 이제 시작합니다. 세포질 분열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을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아서,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 형태라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핵은 2개지만 세포질 분열은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세포는 1개인 거. 이런 형태가 바로 말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기 끝나고 세포질 분열일 때 이어서 세포질 분열을 완료하게 되고, 근데 이 세포질 분열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좀 다르게 분열한다. 자, 동물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말랑말랑한 세포막이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쫙 이렇게 만입이 일어나면서 나눠지게 되고, 자, 세포질 만입 또는 함입 같은 말. 그리고 식물세포는 딱딱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만입이 될 수 없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됩니다. 세포판.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양쪽에 핵이 있고.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거는 반드시 세포판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포벽이라고 하면 틀린 말. 이거 주관식으로 많이 나와. 세포판? 세포벽이 아니라. 하지만 이 세포판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 나중에는 세포벽으로 분화되는 건 맞아. 하지만 세포질이 분열될 때는 세포벽이라고 하면 안 돼. 구성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그래프만 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X값이 자, DNA 상대량입니다. 자, Y축값이 세포들의 숫자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왜 그리는지 설명했었죠? 이 그래프가 왜 필요하니? 뭐를 알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니? 학자들이. 험진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세포생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분열하는 세포를 그린대. 분열하는 세포들을 관찰하고 있대. 자, 근데 이런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육안으로 간기인 세포들과 분열기인 세포들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육안으로. 있죠? 왜냐면 분열기인 세포들은 뭐가 있어? 염색체가 세포 안에 있고 핵막이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육안으로 몇 퍼센트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10% 얘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90%인 간기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얘네 둘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이 90%에 해당되는 간기 중에 어떤 놈이 지원기인지 S기인지 G기인지는 모른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포생물학자들은 얘네들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 어떤 놈이 지원기인지, 어떤 놈은 S기인지, 어떤 놈은 G2기인지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원기와 S기와 G2기의 가장 큰 특징을 파악한 거죠. 그게 뭐냐면 DNA의 상대적인 양이었던 거지. 왜냐면 복제되기 전과 복제된 후니까. 그래서 세포들의
빛을 통과시켜서 들어있는 유전자량을 비교한 거야. 그랬더니 통과되는 정도가 어떤 놈은 1이고 어떤 놈은 1.2고 어떤 놈은 1.4고 어떤 놈은 1.6이고 어떤 놈들은 2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개수를 세서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랬더니 상대량이 1인 세포들이 이만큼 있더라. 그리고 1과 2 사이는 이만큼 있더라. 그리고 2인 세포들은 이만큼 있더라.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뭐를 구분하려고 했던 거다? S기와 지원기와 G2기를 구분하려고 했던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나오자마자 뭐를 파악해야 돼? 어떤 세포가 지원기인지 S기인지 G2기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지. 그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자, 기준을 써보면 자, DNA 상대량 중에 이게 세포당 DNA 상대량이라면 세포 한 개당 자, DNA 상대량이라고 했을 때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1인 세포들의 세포 주기는 언제? 아직 복제가 안 됐으니까 G1기가 되겠지. 이 1인 세포들은 바로 G1기구나. 알겠니? 복제 아직 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복제를 하고 있는 중의 세포들인 거지. 뭐 1.2, 1.4, 1.5 이런 것들이니까. 얘네들은 무슨 기? S기인 거지. 알겠지? 그럼 상대량이 2인 세포들은 복제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G2기부터 어디까지? M 말기까지 들어가겠죠. 왜? M 말기 때는 아직까지 세포는 한 개니까. 그럼 복제가 돼 있는 상태겠지. 그지? 그러니까 2에 포함돼야지. 이렇게 되면 M 말기가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어떨 때?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일 때는. 알겠지? 근데 이거를 핵 한 개당이라고 바꾸면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으로 바꾸면 그럴 때 1인 세포들의 세포 주기는 언제? 정원아 해보자. 그러니까 이 X값이 이제 세포당이 아니라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일 때 그때 이 상대량이 1인 세포의 세포 주기는 언제? 얘는 지원기.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여기 사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도 S기로 갔습니다. 근데 2인 세포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G2기부터 그쵸, M 후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M 말기 때는 핵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당 속에 들어있는 건 반띵된 상태지. 그러니까 핵 한 개당 속에 DNA 상대량이 M 말기는 1에 들어가야 돼? 2에 들어가야 돼? 1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1에 지원기만 있는 게 아니라 M 말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낼 때 이 X축 값을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 때 설명해 줬다. 그럼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수업 때 설명해 주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했다. 그러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이다. 나 같으면 무조건 냅니다. 이건 설명 안 들으면 무조건 틀리거든요. 이건 시중에 있는 문제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문제로 아무리 공부해봤자 이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었을 때만 맞힌 애들을 선별하려면 내겠죠. 난 이런 걸 내는 거지. 근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 이런 거 교사용 자료에 안 나와 있어. 교사용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교사용 자료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잘. 이거는 약간 문제 풀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는 거라서. 그래서 많이 나온 적은 없지만 두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어. 내가 이거를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줬거든? 아니, 5년 아니야.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해 줬는데 드디어 나온 학교가 있어. 세화고등학교에서 한번 나왔어. 정말로 나왔어. 똑같이 물어봤어.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대박이라고 난리 막 환호를 친 적이 있었거든. 갑자기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야. 선생님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난리 치는 거야. 수업도 설명도 안 해줬대. 수업도 설명도 안 해줬는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린 거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다 틀린 거죠. 걔네들만 맞고. 그래서 걔네들이 압도적으로 1등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나올지 말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 해.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내가 분별하면 되잖아,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시험 볼 때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다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이 아니라 1등을 할 수 있다고. 1등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성에서 공부하는데. 그죠? 1등급이 목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낮게 잡지 말라고. 1등급 진짜 개나 소나 다 1등급이잖아. 이제 10%인데. 이 10% 안에 못 들으면 더 이상 말 안 할게. 10% 안에 무조건 들어야지. 그걸 혼자서도 해서 할 수 있잖아. 내가 혼자 해도 10%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혼자 해도. 그러니까 해성이 왔으면 1등을 해야지. 그러니까 1등을 못 하더라도 목표는 1등으로 하라고요. 내가 목표를 1등으로 했을 때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낮아지니까. 내가 하버드를 목표로 했을 때 서울대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했을 때 연대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메이저 의대를 목표로 했을 때 지방대 의대를 가는 것처럼. 알겠죠? 목표는 좀 높게 잡아야 조금 낮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방대를 목표로 했어. 그럼 대학교 못 가죠? 알겠죠? 목표가 높아야 된다고요. 높아야 조금 낮게 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등을 목표로 해라, 1등. 1등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그러면 1등을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네, 1등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목표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린 그런 세포, 뒤에 상단에 따른 세포 그래프, 세포수 그래프에서, 모든 세포들이 이러한 똑같은 유형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간을 좀 지정해 놓을게요. 얘를 1구간, 얘를 2구간, 얘를 3구간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이 이러한 세포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세포들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이 y축 값인 이 세포들의 숫자는 곧 뭐를 의미하냐면 각각의 세포 주기들의 세포 주기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지원기가 G2기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세포 주기가 지원기가 G2기보다 길다는 걸 확정할 수 있다고. 알겠죠? 하지만 지원기가 S기보다 길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확정할 수 없지. 아니, 내가 되게 적은데요? 그게 아니지.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다 더해봐. 그럼 얘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내가 이거 지금 지정을 안 해놨으니까 0.1, 1.1, 1.2, 1.3, 1.4 이렇게 다 지정해서 만약에 더하면 얘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몇 개인지를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물어보려면 여기다가 구간을 줄 거야. 여기 1.2, 1.4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몇 개 이렇게 줄 거라고요. 알겠죠? 개수를 셀 수 있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축 값인 세포 숫자는 세포 주기에 비례하는구나. 누가 더 길고 짧은지, 많이 발견되는 건 더 긴 주기, 적게 발견되는 건 더 짧은 주기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세포 주기에 대한 시간들의 비율이 모든 세포들이 같진 않을 테니까 좀 다른 세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 겁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적혈구 나오니? 뭐라고 써있니? 그냥 그거만 종류만 써있어? 그러면 그 옆에다가 적어. 분화가 끝난 세포라고 적으시면 돼요. 분화가 끝난 세포. 자, 이 분화가 끝난 세포에 뭐가 있냐면 지금 써있는 것처럼 뭐 적혈구, 뭐 근육세포,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는 모양과 구조가 똑같니 다르니? 완전 다르죠. 이 적혈구는 원반형의 움푹한 구조고, 근육세포는 섬유 구조고, 신경세포는 길다란 구조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마리집이 있고,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다른 건 어떻게 됐기 때문이다? 분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분화라고 하는 게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분화가 끝난 세포들이 어떤 세포 주기를 겪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자,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G1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분화가 끝났을 때는. 그럼 분화가 안 끝났을 때는요? 계속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포들이 분화가 끝나기 전에는 G1기, S기, G2기, M기 다시 돌아와서 다시 G1기 이게 반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G1기가 됐는데 분화가 끝났어. 그러면 멈춰버린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G1기, S기, G2기, M기 다시 돌아오는데 분화가 안 끝났으면 계속 돌아가지만 자, 분화가 끝나면 멈춰버린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분화가 끝난 세포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원기에서 멈추는 세포들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지원기의 세포들의 숫자들이 축적이 되겠지. 그래서 1 구간의 세포들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여기 1 구간은 상대랑 1인 세포, 지원기인 세포들 많아지겠지. 이제 축적이 되니까 많아지게 되고 2 구간과 3 구간의 세포들 왜 이래? 3 구간의 세포들은 점점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 구간의 숫자들만 늘어나면서 1 구간의 세포들만 남겠다 이거지. 이해되지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나나일 과정에 할구 나오니 걔는 패스하고 대신에 다른 예를 좀 적어. 자, 방추사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하면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하면 자, 그러면 G1기에서 S기로 가고 S기에서 G2기로 가고 G2기에서 M기까지는 가는 거야.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고 알겠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M기까지는 가는 거야. 왜냐면 방추 형성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방추자가 형성되는 시기까지는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에서 멈추는 거지. 전기에서 방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열기에 전기에서 멈춰버리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지. 여기서 M기에서 멈췄으니까. 그지? 이렇게 반복되면 1 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감소. 그러니까 M기에서 멈춰버렸으면 M기가 많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3 구간이 증가되고 축적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줄어들어야지. 맞지?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그래프가 2인 세포들만 남겠네요. 맞지? 이론은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쉬자.